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니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 앞에서 저를 뭐라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딸이자 며느리인 그 어떤 무엇보다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50이 넘은 제 나이가 많다면 많을 테고 적다면 적을 테지만 요즘 말하는 100세 인생의 절반 정도를 겪어보니 저도 나름 깨닫고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돈의 가치에 관한 것이죠. 세상 천지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순 없지만 돈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저 역시도 돈의 중요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지만 저희 가족도 한때는 그놈의 돈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그 아쉬운 돈을 포기했다면 그 사연이 조금이나마 궁금하실까요? 제가 얘기하려는 일은 바로 그 돈에 관련한 제 나름의 깨달음과 저희 가족이 직접 겪은 기막힌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동기 출신으로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라며 남녀 사이에도 격없는 친구처럼 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처음 하는 어렵고 힘든 회사 생활에 기댈 곳이 서로밖에 없었던 탓인지 남편이 저보다 2살이 더 많았고 성별도 달랐지만 저희는 퇴근 후에 자주 함께 시간을 가지며 좋은 인연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나마 그 사람 덕분에 저도 힘든 회사 생활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막 회사에 적응하려던 찰나 돌연 퇴사를 해버리고 말더라고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당당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참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차마 품지 못하는 그 젊음의 패기와 용기가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회사, 한 팀에 몸담고 꽤 친하게 지냈던 저희들은 서로의 방향성이 달라지며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쁠 때였고 그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며 나갔었으니 누가 더 바쁘다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살았었죠. 그러다 1년 뒤 문득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는 오랜만에 옛 동기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퇴사한다고 말을 꺼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물어도 대답이 없더니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은 음식 장사였던 모양이에요. 드디어 가게를 오픈했다고 하면서 저를 가게로 초대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듣게 된 그 사람의 소식에 저는 놀랍고 반가운 심정이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서 그런지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만든 어색함이었는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왠지 모를 어색함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고 저 역시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같이 회사를 다니던 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그 남자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동수씨, 잘 지냈어? 세상에 개업이라니 갑자기 연락 와서 정말 놀랐어. 은영씨도 좋아 보인다. 요즘엔 회사 다닐만 해? 회사? 회사는 뭐 항상 그렇지. 나도 짬이 좀 찼는지 예전처럼 애먹진 않아. 그래도 아직까지 여자가 회사 다니기는 팍팍하지. 회사 사람들은 나한테 언제 시집가서 회사 그만둘 거냐고 그런 소리 한다. 오랜만에 만나서 내 얘기만 했네. 동수씨는 그럼 가게 열겠다고 회사 그만뒀던 거야? 동수씨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기는 뭘, 이제 시작인데. 그때는 나도 제대로 해낼 자신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개업하고 나면 은영씨한테 꼭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 어색했던 분위기에 서로 근황을 주고받던 중 그 남자가 갑자기 제게 속마음을 고백하듯 그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잘 되면 내게 꼭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 저는
더 세차게 뛰는 제 심장 소리를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재회를 시작으로 우리는 꽤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누구 하나 먼저 사귀자는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둘 다 그런 쪽으로는 쑥맥이라 대체 언제 어떻게 연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저를 애인이라 소개를 했었고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공유하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던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직 가게가 자리 잡지 않았다며 자기 상황이 안정적이게 되면 결혼을 하자 말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지 그 사람은 가게 확장을 시키고 곧바로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동수 씨가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이 행복했지만 딱 하나 회사 생활만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회사에서 그런 말 하면 큰일이 난다지만 그때는 회사 다니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퇴사를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이미 결혼 전부터 연애는 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갖냐, 임신하기 전에 알아서 그만둬라, 그런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놈의 돈 때문에 차마 제 발로 퇴사를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버텨보려고 참 노력을 했었는데 저도 아이를 갖게 된 뒤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일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애써 아쉬운 마음을 감췄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의 가게가 나날이 잘 되는 덕에 제가 일을 관둬도 어렵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남편에게는 고마운 게 참 많았었죠. 휴일도 제대로 없이 고생하며 일을 하던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관두는데도 앞으로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제 마음이 편할 말을 말해줬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진심이라는 듯 당시에 흔하지도 않은 카드까지 제게 쥐어주면서 뭘 사던 뭘 먹던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참 통도 크고 배포 넘치는 남자다 싶었어요. 덕분에 저는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것 한번 참아본 적 없었고 아이 육아용품들도 죄다 수입품에 좋은 것들로만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옛날 제 형편이었으면 꿈도 못 꿀 호사를 누리게 해주면서도 남편은 제게 늘 미안해하기만 했어요. 가게 일 본다고 당신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래도 곧 우리 아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괜히 바빠져서 말이야. 당신이 나 좀 이해해줘. 당연한 걸 왜 미안해해. 당신 혼자 돈 번다고 그 고생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해야지. 나는 괜찮으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 음식점을 하던 남편은 결혼 후에 3호점, 4호점까지 확장을 하면서 나날이 잘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바쁜 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바쁜 만큼 수입이 많아지는데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인지 저희는 결혼하고 사소한 말다툼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금실 좋은 우리 부부 사이에 예쁜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는 행복한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고민 하나 할 일이 없었던 것 같네요.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도 없었고 결혼하고서는 남편 덕분에 돈 걱정이나 살림 걱정할 필요 없이 호사를 누리며 살았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시어머니까지 저를 예뻐하셨으니까요. 주변에서도 제가 무슨 복이냐며 다들 제 상황을 부러워했고 저 역시도 결혼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천년만년 이어질 거라 생각했었던 게 잘못일까요? 늘 행복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저희 가정에도 어느 날 갑자기 불운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다들 90년대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전국을 뒤흔든 큰일이 있었죠.
제가 결혼 3년 차였던 그때 IMF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직장인들이 거리로 나앉았었죠. 그땐 못 모르고 우리 가족은 회사를 안 다녀서 다행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저희라고 멀쩡했겠어요. 경제 위기에 사람들 지갑은 닫히고 자영업을 하던 저희 사정도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희 남편은 사장 입장이었으니 아무래도 보통 회사원보다는 조금 더 버틸 시간이 있기는 했었네요. 그래도 길어진 경제 위기에 저희도 마냥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버티다 뿐이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저희도 처음에는 금방 회복할 거라 생각했기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음식 장사는 안 망한다는데 우리도 잠깐 견디다 보면 금세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저희들의 착각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개업 이후 돈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었던 탓인지 저희가 참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결국 남편은 그 많았던 가게들을 모두 정리해야 했고 가장 작고 오래된 1호점 하나만을 겨우 유지하며 아슬아슬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생활비 카드로 주었던 카드가 정지된 것을 보고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알아차렸네요. 그동안은 다 괜찮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던 남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현실을 깨달은 거였죠. 남편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게는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하게 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지경이 되었으니 자기는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걱정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생활비 달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저도 뭔가 궁리를 해야 했었죠. 그렇다고 제가 3살짜리 아이 데리고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없고 결국 저는 지출을 크게 줄이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야 했어요. 그동안 남편 덕분에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사놨는데 그게 그렇게 쓰일 줄은 저도 정말 몰랐네요.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아끼던 물건들을 반값도 못 받고 헐값에 처분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한동안 생활비 걱정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사면 된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당장의 생활을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한 번쯤은 남편이 제게 가게 상황을 말해줬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지만 남편도 잘해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까 싶어서 저도 제자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어이 하나 있던 가게마저 닫아야겠다는 남편 말에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길래 하나 있는 밥줄마저 끊어야 한다는 건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된 상황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버텼으니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빚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가게 하나라도 남겨놔야 다시 시작해보겠다 싶었는지 계속 빚을 늘리면서도 마지막 가게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진작에 막혔고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많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남편 딴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닌 모양인데 결국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쥐어짜 버티다가 여기저기 빚만 잔뜩 남겨두고 하나 있던 그 가게까지 문을 닫게 되었죠. 더 이상 손댈 수도 없는 상황에 저희는 마지막 희망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세 식구가 지내던 아파트와 집안 세간들까지 다 팔아치우며 처음 가보는 저렴한 동네로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세 구할 돈도 없어서 저렴한 월세방을 찾아 겨우 집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보증금 구할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빌려다가 구했는데 차마 월세까지 달라는 얘기는 못해서 매달 나갈 월세 걱정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제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저는 그래도 그때까지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아직 젊고 창창하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혼자 버티고 버티다 진이 다 빠져버렸던 건지 월세집으로 이사한 뒤 남편은 두문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을 잃은 남편은 빛도 잘 들지 않는 허름한 방구석에 박혀 밥도 먹지 않고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남편이 애처로워서 이해해보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가 차려줘보고 위안 삼으라고 우리는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좋은 말만 해줬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눈에 초점도 없이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더라고요. 가끔은 화도 내고 싶었지만 남편이 불쌍해서 참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홀몸도 아니고 어린 자식까지 있는 상황에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넋놓고 있으니 저도 점점 인내심의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싫은 소리가 입 밖에 나가곤 했네요. 당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우리 수찬이 봐서라도 당신이 정신을 차려야지. 가족들 생각은 안 해? 대체 언제까지 일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거야? 엄마가 돈 주신 것 좀 있잖아. 당분간 그걸로 좀 버텨. 그게 무슨 화수분이야? 언제까지 시댁에 손 벌릴 건데? 어머님도 당신 돕다가 이미 상황 나빠진 지 오래라며. 근데 거기다가 돈을 더 달라고 그래?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 나도 힘들어. 그래, 당신 힘들겠지. 근데 지금 당신만 힘드냐고. 나도 어머니도 심지어 전 국민이 다 힘든 상황이야. 다들 힘들어도 열심히 살잖아.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이 나약해? 사지 멀쩡하면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나가면 어디 오라는 데는 있고. 지금 봐봐.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다들 일 못 구해서 안달이야. 그런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럼 당장 굶어 죽자 이거야? 사람이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 당신도 나 좀 그냥 놔둬. 아예 희망을 잃어버린 건지 집구석에 박혀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형편이 좋았을 때는 싸움 한 번 없었던 우리였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니 그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집구석에 박혀있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는 친정이나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러 다녔죠. 솔직히 다들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그런지 부업 하나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면서 어느새 제가 가장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일을 다니기 시작하자 남편도 바빠졌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집에 경마 잡지가 돌아다니더니 제 눈을 피해 몰래 복권이며 경마에 돈을 쓰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물론 집안에 돈이 없으니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저한테는 꽤 충격이더라고요. 이전에는 사람은 무조건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며 한탕주의는 한심하게 생각하던 남자였는데 언젠가부터 자기가 한심하게 여기던 그런 한탕주의에 빠져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져가는 남편을 보며 언젠가부터 저도 점점 남편과 거리를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이 도박에 빠져 지내는 것도 한참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한탕 노리는 사람치고 도박판에 발 안 들이는 사람이 없다던데 제 남편도 어느 날부터인가 도박장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제가 그것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상황이 아주 나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도박빚은 손 쓸 수 없이 커졌고 저희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무심한 사람이라고 저를 욕하셔도 할 말이 없네요. 그때는 저도 남편 대신 가장 노릇하겠다는 핑계로 남편과 어린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기에 가장 사랑했던 가족은 어느새 제게 짐이 되었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심정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으면서도 도박까지 손을 댄 것을 보고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도박까지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대서.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식구 생활비 한 푼 벌어보겠다고 새벽같이 나가서 손이 부르트도록 허드렛일하고 들어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집을 들어와? 너라고 나 혼자 좋자고 그랬겠어? 그럼 내가 이 상황에 뭘로 다시 돈을 벌어? 나도 어떻게 본전이라도 찾아보려고 그런 거야. 남편의 변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솔직히 그때는 정말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남편에게 실망이 참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기에는 제가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애정이 남아있었던 모양인지 남편이 도박빚까지 지게 된 그런 상황에서도 차마 이혼 얘기는 꺼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 곁에 남는 것을 택하게 되었고 남편의 도박빚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려 결국 마지막 보루였던 월세집마저 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된 우리 세 식구는 결국 혼자 지내시는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월세방까지 빼서 시댁으로 들어온 저희 식구를 보시고 어머니는 차마 제게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혜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니들이 힘들 때 나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여태 내가 도와준 것 하나 없어서 너한테 도저히 할 말이 없구나. 내 아들 때문에 너만 고생이다.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며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셨고 따뜻한 그 손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식구들 어떻게 살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그걸 잘 알아서 여태 참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도박까지 손을 대요?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의욕도 없어요. 나가서 일할 생각도 안 하고 한탕만 노리겠다고 저러고 있어요. 어머니, 남편이 빌린 돈 이자만 매달 몇십만 원이래요. 당장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때 저도 참 답답했는지 저도 모르게 친정부모님 앞에서는 보이지 못했던 속상함을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고 있는 남편이 갑갑스러운 듯 보이셨지만 막상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별 말씀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듯 하셨지만 말을 참는 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더는 제 얘기를 듣지 않으니 어머니가 타일러 주셨으면 싶었는데 저도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를 어떻게든 도와주시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평생 가정주부로 집에만 계셨던 분이 일을 알아보고 다니셨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말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 수천이나 좀 봐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에요. 그래도 내가 지금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냐. 저놈 저거 여태 정신을 못 차리고 일구할 생각을 안 하는데 너 혼자 벌어서 어떻게 그 빚을 다 갚아. 나라도 벌어서 돈을 보태야지.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라도 차마 집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나 말릴 생각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아라.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 말씀처럼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시댁에 들어가게 된 것부터가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밖으로 돈을 벌러 다니게 하겠나요? 그 상황에 저와 어머니만 애가 끓는 건지 남편은 아무 걱정 없이 술만 먹고 지내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그날일을 부리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술이 들어갈까 싶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남편이 아마 우울증 같은 게 있었지 않았나 싶지만 그때는 정말 남편이 이해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참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기어이 일을 구하셨더라고요. 은영아, 나 일자리 구했다. 입주 가정부를 구한다 그러는데 돈도 잘 쳐주고 대우도 잘해준다 그러더구나. 입주 가정부요? 어머니, 그거 아무나 할 만한 일 아니에요. 저도 파출부 몇 번 나가봤지만 남의 집 일 해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잠깐 일만 해주고 오는 것도 그렇게 눈치 보이고 힘이 든데 입주 가정부라뇨. 그러면 그 집 살면서 계속 쉬지도 못하실 텐데 그건 안 돼요, 어머니. 네가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집 주인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아주 경우가 바르고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더라. 나도 잘 알아보고 하는 거니까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머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아무리 돈이 급하다지만 제가 어머니 일 보내고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어요. 좋은 조건이라서 놓치기 아까워서 그래. 그리고 내가 집에 없어야 네가 좀 편하게 지낼 거 아니냐. 네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시엠이랑 지내는 게 어디 마음 편하겠니? 네가 발소리 한 번 안 내려고 조심하는 거 보는 나도 마음이 불편하지. 어머니, 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어머니 내쫓고 저희끼리 편해 지내는 꼴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아유,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자꾸 왜 그러냐. 나도 나 좋자고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려니 내가 불편해서.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던 저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말리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시는 건 좋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편한 일을 하셨으면 싶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조건이 너무 좋다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머니의 고집을 끝내 굽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며칠 뒤 간단한 짐을 싸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일하시는 집까지 바래다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새벽같이 일을 나가야 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하지를 못했네요.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도박빚을 갚겠다며 다늦은 나이에 입주가정부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당시에 개인 휴대폰도 없으셨던 어머니는 그 집 전화로 제게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여기 집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으셔. 자식 없이 둘이 사는 젊은 부부인데 어찌나 사람들이 좋은지 나를 마치 친척 어른처럼 잘 대해준다. 일하러 왔는데도 힘든 일은 쉬엄쉬엄 하라면서 어찌나 살펴주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아도 되는지 걱정이 될 지경이다. 그래도 어머니 낯선 곳에서 지내시려면 불편하실 텐데 식사는 잘 하시죠? 잠도 잘 주무시고요. 당연하지. 여기는 내 방에도 침대를 넣어줘가지고 오히려 너무 편해서 잠이 안 온다. 걱정하지 마. 그래도 어머니, 제가 한번 찾아가서 뵙고 오면 좋을 텐데요. 아유, 이 집 식구들 불편하게 뭐하러 그러니? 여기서 잘해주는데 괜히 네가 찾아오면 내가 불편해한다고 이 사람들이 오해할라. 한 달에 한 번씩 휴가 준다니까 그때 내가 찾아가마. 그러니까 너는 찾아올 생각 말고 걱정도 말고 그저 네 식구들 잘 챙기고 마음 편히 있거라. 아유, 집에 내가 없어서 네가 살림을 다 해야 돼서
그게 더 걱정이구나. 아무튼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도 잘 지내고 있으렴.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이 일하신다는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도 좀 드리고 그 집 사람들도 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제가 찾아오는 것을 애써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주인집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도 일주일에 2-3번씩 연락을 주시고 늘 밝은 목소리로 제게 안부를 남기셨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밝은 목소리 덕분에 저도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 집에서 일을 하신 지 3달쯤 되었을까요? 그즈음 어머니는 깜빡했다는 핑계로 전화를 주시는 횟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못해도 일주일에 2-3번씩 연락을 주셨었는데 언젠가부터 일주일에 1번 연락이 올까 말까 했어요.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 점점 연락이 없으니 저는 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마저도 뚝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바쁘신가 보다 하는 생각에 마냥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흘이 다 되도록 소식 없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연락에 저는 결국 어머니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령 어머니에게 무슨 큰일이 생겼을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지, 바쁘셨겠지, 속으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찾아갈까 고민하던 저는 아이 때문에 결국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어머니가 적어두신 그 집 주소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서랍을 뒤져 그 주소를 찾아내었고 혼자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잣집들이 모여있는 부촌에 위치한 그 집은 겉으로만 봐도 으리으리해 보였습니다. 연락 없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무작정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집 주소가 맞는지도 모르는데 막상 들어가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어머니가 난처해지실까 하는 생각에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고민을 하다 보니 대문 옆 작은 쪽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안에 인기척이라도 살필까 싶어 그 쪽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낯선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격한 광경은 차마 제 입으로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려니 아직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네요. 대문 안쪽으로 곱게 깔린 잔디밭 한켠에 저희 어머니가 목줄을 차고 묶여 계시더라고요. 마치 집 지키는 개처럼 말이에요. 차마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 광경을 제 눈으로 목격한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는 신음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에 목줄이 매여 자포자기한 듯 잔디바닥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어머니한테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행인지 아닌지 당시에 집에 어머니 혼자셨고 어머니는 갑자기 마주한 저를 보시고는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력이 없으신지 정신이 없으신지 아무 말씀을 못하시는 걸 보며 저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했겠어요. 결국 저는 앞뒤 따질 새 없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몸이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때는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생각은 하지를 못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제가 겨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제서야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은영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한참을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던 어머니는 얼마 뒤 경찰이 그 집으로 도착을 하고 나서야 사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그 꼴로 만들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집 집주인이었습니다. 여태 잘 지낸다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집 안주인이 그렇게 악독한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자기 어머니 뻘인 저희 어머니를 매번 잡돌이 하더니 몇 달이 지나니 본색이 나온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저희 어머니에게 벌을 주겠다고 마당 개목줄에 메어놓았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냥 욕하고 물건 부수고 그 정도였는데 얼마 전부터는 내가 실수할 때마다 벌을 주겠다고 이렇게 마당에 나를 묶어놓고 일을 못하면 집 지키는 개 대신에 집이라도 잘 지키라면서 자기 외출할 때마다 이렇게 해놓고 간다. 어머니의 사정을 들은 경찰들과 저는 얼굴도 모르는 그 집주인 여자의 만행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매여 있으신 어머니의 목줄을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열쇠를 그 여자가 가지고 간 바람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경찰들이 공구라도 구해서 끊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마저도 되지가 않자 결국 그 여자가 오기까지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겨우 참으며 어머니 옆에 같이 쪼그려 있었네요. 경찰들도 세상 살다가 이런 꼴은 처음 본다며 혀를 찼고 다 같이 한마음으로 그 집주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얼마 뒤 그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자기 집 대문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걸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집 안으로 걸어와 당당하게 제 앞에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당신 누구야? 당신이 경찰 불렀어?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 행패야?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뭔데 남의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당신 인간 맞아? 내가 누군지 따져 묻기 전에 빨리 열쇠나 내놔! 제가 자낙무도한 그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때는 한시라도 어머니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열쇠를 받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경찰분들이 말려주셔서 그런지 그 여자가 저한테까지 패악을 부리진 못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참는 게 보였는지 한 경찰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고소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참으세요. 어머니 먼저 모셔야죠. 그렇게 저는 열쇠를 받아 어머니를 풀어드리고 급히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어머니랑 그 경찰관의 말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여자를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들어왔고 어머니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울부짖으며 그동안의 일을 얘기해 주었고 남편은 당장이라도 그 집주인 여자를 죽여버리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해서 당신마저 감옥 가면 어머니가 버티시겠어? 우리도 남 탓할 필요 없어. 그 여자가 미친 여자인 건 맞지만 결국 어머니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야. 제 말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그제서야 주저앉아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수만 없죠. 저도 남편 말처럼 그 여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동원해서 그 여자를 벌주기로 결심했죠.
당시에 목격하셨던 경찰분들이 참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일도 무마해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재판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감금과 특수협박으로 고소했고 그 여자와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합의를 제안하더라고요. 얼마 원해요? 얼마 정도면 적당히 넘어갈 거예요? 당신, 뭐라고? 지금 그게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이야? 그럼 뭐 이제 와서 사과라도 바라는 거예요? 그쪽 식구들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 준다니까? 그 여자는 정말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저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돈 받고 조용히 고소 취하하라는 얘기였죠. 알고 보니 그 여자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일 말고도 그런 갑질로 고소당한 적이 몇 번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여태 별일이 없었던 걸 보니 그때도 그렇게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돈 받고 조용히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마 그 여자가 준다는 돈을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당했다면 고민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꼴을 당한 것을 보고 어떻게 돈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겠어요. 당신 여태 그렇게 살았어? 돈이면 다 해결되고 법도 이겨먹고 남들 인생 짓밟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살았구나. 그래, 우리 돈 필요해. 한 푼이 아쉽지. 근데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 내가 당장 돈 한 푼이 없어서 죽겠더라도 당신이 내미는 그 더러운 돈은 못 받겠다. 당신이 얼마를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합의 안 해줄 거니까 우리 그냥 법정에서 보자. 나 줄 돈 있으면 그 돈 들여서 변호사나 구해. 어차피 실형 살 거면 감형이라도 받아야지. 저는 결국 끝까지 그 여자와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아쉬워도 차마 시어머니를 팔아넘길 순 없겠더라고요. 어쩌면 쉽게 끝낼 수 있었던 일을 저는 돈과 시간을 써서 법정 싸움까지 끌고 가게 되었고 결국 그 여자가 실형을 받게 만들었어요. 겨우 8개월의 징역살이었지만 평생 고생 모르고 살았던 그 여자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벌이 되겠죠. 그 여자가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그제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들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뭔지 모르지만 내면의 변화가 생겼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전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던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그런 곤욕을 치른 것을 보니 정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도통 집 밖에 나가려 하지 않던 남편은 그날 이후 무슨 일을 하려는지 매일 바쁘게 지냈고 꼬박 1년이 걸려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가게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작은 가게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무언가를 다시 시작했다는 게 저희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희망을 품은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조금씩 성장하더니 지금은 다시 이전과 같은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나 어머니는 두 번 다시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고 지금은 한참 잘 나가던 예전처럼 다들 걱정 근심 없는 편안한 삶을 지내고 있네요. 저희 어머니도 벌써 80이 다 되셨고 저도 어느새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저나 별일을 다 겪어봤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는 별탈 없이 지내셔서 다행이다 싶네요. 저는 이제 더 큰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우리 가족이 앞으로는 행복하기만을 저는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